자, 교과서 페이지는 지난 시간 이어서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부터 좀 할게요. 지난 시간에서 14쪽에서 16쪽까지의 내용을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물질 구성 단계를 보면 빅뱅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 빅뱅 터졌다. 처음에 뭐? 기본 입자 생성이죠. 처음에 뭐하고 뭐가 등장한다? 쿼크하고 경입자가 등장합니다. 그죠? 등장하고. 이때 쿼크는 합쳐져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합쳐지게 되고요. 그죠? 누구의 숫자가 많게 된다? 양성자가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개수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하면 7대 1이 되는 시점에 그쯤 됐을 때 이제 온도가 낮아져서 더 이상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서 뭘 만들게 된다? 원자 핵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경입자와 누가 원자핵이 합쳐져서 얼마 됐을 때? 빅뱅 후 38만 년이 되었을 때 뭐를 만들게 된다? 최초의 원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원소는 누구하고 누구? 수소와 헬륨만 발생하게 되고요. 얘네들의 이때 발생한 질량비는 3대 1이다. 개수비도 좀 기억하면 좋겠다. 됐죠? 그리고 38만 년이 가지는 의미는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이때부터 빛이 마음껏 빠져나가게 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드디어 나오게 된 순간이다. 됐어요. 빛이 쭉 나가면서 기본적인 우주의 온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팽창을 하게 되면서 질량은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점점 길어지고 온도는 낮아진다. 됐어요. 그래서 그 이론값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이론값이 실제로 지금 재어본 값에 의해 보니까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론의 증거 중에 하나로 쓰이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되고요. 한 김에 정리를 하자면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처음에 정적 이론과 동적 이론이 치고받고 싸우던 도중에, 그죠? 누가 우세해진다? 동적 중에서도 팽창 우주론이 우세해집니다. 그죠? 이때 여기에 강한 증거를 제공한 것은 누구? 허블 법칙에 의해서. 지금 시간에 저 음악실에 방과후가 있나? 강의를 한번 할까? 아니 근데 그건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어차피 촬영을 목적으로요 1학년 1반에 배정된 걸 일로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시끄러우면 절로 가든지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죠. 조금만 집중합시다. 알겠죠? 근데 이 팽창은 두 개입니다. 그죠? 뭐하고 뭐? 정상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인데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둘 다 팽창입니다. 그죠? 근데 얘는 질량이 커지는 만큼 증가하고 그래서 밀도가 유지되고 얘는 질량이 보존되니까 밀도가 감소하고 됐어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인정을 받게 된다? 조금 더. 그럼 얘를 뒷받침하는 두 개의 증거 중에 하나가 누구고? 우주 배경 복사가 증거 중에 하나고요. 그죠? 나머지 하나는 뭐? 바로 수소와 누구의? 헬륨의 질량 분포비가 3대1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하나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 분포비를 3대1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는데 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이 될 거예요. 됐어요?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 수소하고 헬륨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찌됐든 스펙트럼을 이용하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소와 헬륨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걔네들의 개수비와 질량비도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결론은 그거예요.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되는 지식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주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12대 1이고요. 질량비는 3대 1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되고 그게 빅뱅 우주론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17쪽부터 19쪽까지의 내용의 중점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됐니? 그런데 이제 부수적으로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데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그 내용만 자세히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대단히 부족할 수 있어요. 정규 수업 시간에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약간 축약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스펙트럼이란 무엇인가? 뭐라고? 스펙트럼은 뭐죠? 스펙트럼? 스펙트럼이 나타나려면 일단 무엇이 있어야 한다? 빛이 필요합니다. 그죠? 어찌됐든 간에 빛이 필요한데 물론 여러분들은 가시광선만 생각합니다. 뭐만 생각한다고? 예. 그러니까 가시광선 정도는 돼야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기는 합니다. 됐죠? 물론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100% 연속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빛을 파장에 따라 뭐에 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는 태양빛은 무슨 색깔입니까? 태양의 표면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아침이나 저녁 때 붉은 빛으로 보이는 것은 대기를 통과하는 두께가 더 두껍기 때문에 빛이 필터링이 일어나면서 붉은색 빛만 우리 눈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됐다? 대기를 통과하는 길이가 길어지면서 약해졌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나오는 빛은 흰색입니다. 됐니? 표면의 색깔은 노란색인데 나오는 빛은 흰색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미술 시간일 겁니다. 또는 과학 시간에 빛의 삼원색이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RGB죠. 합치면 무슨 색이다? 흰색입니다. 빛은 물감을 섞으면 색의 삼원색은 섞으면 검은색이 됩니다. 됐죠? 예.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RGB의 빛만 가지고 있으면 RGB가 각각 뭡니까? 레드, 그린, 블루죠.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이 인간의 시각세포가 구분할 수 있는 256 최소 256개의 색깔을 다 구분하고 만들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흰색 빛은 결국 바꿔 얘기하면 모든 종류의 색깔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됐니? 그러면 우리 눈에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오로지 이 이유 때문이에요. 절반 빛이 파동입니다. 뭐라고? 그래서 파동이라는 것은 이런 웨이브를 그리게 되겠죠. 이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이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 중에서 파장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파장의 차이인데 제일 긴 놈이 빨간색이고요. 제일 짧은 놈이 보라색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태양빛에서 출발할 때는 한꺼번에 섞여서 옵니다. 됐니? 그 다음에 빛의 속도는 파장이 짧은 놈이든 긴 놈이든 빛의 속도는 무조건 광속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이 오는데 한꺼번에 오는데 굴절을 이중굴절을 일으키게 되면 그 파장에 따라서 굴절율이 달라요. 꺾이는 비율이.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띠로 얘네들이 분산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도 돼요. 어떤 빛의 구성원이 뭔지 알고 싶을 때 보는 게 스펙트럼이기도 합니다. 됐나요? 근데 과학자들이 알아보니까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특정 물질이나 특정 원소를 포함한 상태에서 빛을 방출하게 되면 그 빛은 그 원소에 따라서 스펙트럼은 특이 모양을, 고유의 모양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았고, 특이하게도 한 가지 원소나 한 가지 물질에 의해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햇빛처럼 연속적으로 차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선 스펙트럼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라고요? 선 스펙트럼으로.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특정 성분이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에너지를 쭉 받아들여 가지고 얘가 드디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뭐하게 되면? 방출하게 되면 그 원소의 종류에 따른 고유의 빛이 나오게 되고 그 빛을 스펙트럼으로 만들면 우리 눈에는 특정 부위에만 색깔이 나타나는, 나머지는 전부 어떻고 까만색에 그러한 선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선이 칼라를 가지게 되면은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뭐라고요? 예, 이 원소가 방출했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잘 들어. 실제로는 연속 스펙트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놈인데 뭘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연속 스펙트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원소가 최소한 20종류 이상이 짬뽕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최소 한 2000도 이상 정도로 높은 고온인 경우에 빛을 발하는 놈이면 걔를 쳐다보면은 스펙트럼 만들면 연속 스펙트럼이 됩니다. 그런데 걔 앞에 어떤 특정 원소가 놓여 있다고 합시다. 관측자하고 사이에. 됐어요? 그러면 그 고온의 항성에서 나온 빛이 쭉 가서 해당 물질에 들어가면 그 해당 물질이 흡수하는 특정 에너지를 제외한 것만 우리 관측자 눈으로 도달되게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만 싹 물질에게 흡수되고, 그래서 원래는 무슨 스펙트럼이 나왔어야 되는데 연속 스펙트럼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위만 딱 없어진 새카만 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흡수선 스펙트럼.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게요. 이건 정규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조금 축약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원소 A라는 놈이 있다고 합시다. 됐니? 얘의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을 봤어요. 뭘 봤다고? 방출 스펙트럼을 봤더니 얘가 이쪽에 이렇게 파란 선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됐어요? 사실 띠 전도 이론이나 전자 배치를 좀 배우게 되면 또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지는데, 많이 알면 알수록 이해도는 높아지지만 머리는 복잡해집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안드로메다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얘기하는 수준 정도에서 일단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만에 하나 그 다음 스킬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판단되면 가감없이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원소 A의 방출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할게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연속 스펙트럼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뭐라고요?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을 쭉 놓으면 연속 스펙트럼은 아이고 쌩 난리를 치네. 주의할 점.
이때 방출선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슨 색이지? 검은색이 나와야 됩니다. 됐죠? 예. 그다음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물체니까 뭐 항성이라고 합시다. 그죠? 빨간색 영역부터 파란색 영역까지인데 참고로 요것도 좀 하나 알아둘까? 우리나라는 그 스펙트럼의 무지갯빛을 몇 가지 색으로 규정짓죠?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규정짓죠? 똑같은 거를 보는데 미국 놈들은 5색으로 봅니다. 빨주노초 파 끝입니다. 알겠죠? 예. 그거는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게 좀 측정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 영어에 보라색이란 말이 없나? 그건 아닌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파란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개가 섞이게 되면은 무슨 색깔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서는 일단 뭐 보라색이 이렇게 연하게 나왔다고 합시다. 됐어요? 크게 3색이 나왔는데 3색의 경계는 정확치 않은 상황. 됐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부분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다? 고대 별빛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별빛은 어떻게 모으면 될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원경으로 초점 맞춰 놓으면 망원경을 통해 들어오는 별빛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반 렌즈 대신에 뭐를 끼워 넣는다? 동광기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화면을, 영상을 출력하면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우주 공간에 어떤 고온의 항성이 있다고 합시다. 뭐가 있다고? 항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맨눈으로 쳐다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빛을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쭉 본다. 됐어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스펙트럼은 예상되기를 어떤 스펙트럼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까? 얘가 어떻게 나올까 한다면 일단 예상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연속 스펙트럼.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아까 요 부위에 해당하는 요 지점에 요 부위가 새카맣게 나오고 편의상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새카맣게 나오고 나머지 이쪽 부분은 역시 무슨 색깔이고 나머지는 뭐하고 똑같다? 연속 스펙트럼과 똑같고 저기 한 부위만 새카맣게 쉽게 얘기하면 빛이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실제로 관측했더니 예상은 이걸로 나왔는데 실제는 요래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육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체는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죠? 맞아요. 했는 김에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 실제로는 기체는 안 보이니까 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있다. 뭔가 어떤 물질이 놓여 있어서 이 물질을 이 빛이 통과하는 동안 이 물질이 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만 쏙 빨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남은 것만 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를 우리가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연속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 부위만 사라진, 특정 부위만 어떤 물질에게 뺏긴 스펙트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지점이 누구하고 똑같아? 원소 A의 위치하고 동일하죠. 색깔만 다르고. 그지? 바꿔 얘기하면 얘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야. 맞아? 즉 특정 원소가 내뿜는 선 방출 스펙트럼은 바꿔 얘기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그 선에게 흡수되고 지워진 부분이 어떻게 된다? 서로 일치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결론, 여기에 있는 이 물질은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이렇게 관측되고 내가 칼라 차트를 가지고 있다면, 기준표를 가지고 있다면, 아, 우리 사이에 누가 놓여 있구나, 지금. 원소 A가 놓여져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수업 시간 동안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요 영역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쪽쪽쪽쪽 빨아먹은 거 아니야? 지금 뺏겼으니까, 맞죠? 그러면 어떤 다른 사람이 다른 방향에서 얘를 이쪽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받아들인 에너지만큼으로 다시 데워져 가지고 얘가 얘보다는 약한 빛이지만 내보내겠지. 그 빛은 스펙트럼 만든다면은 또 이게 나오겠죠.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 내용이 17쪽에 있는 그림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17쪽 제일 밑에 보시면 헬륨이 생성되기 전과 헬륨이 생성된 후에 대한 내용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스토리는 지난주에 좀 얘기를 했었죠. 우주 초창기에 쿼크가 합쳐져서 뭐하고 뭐를 만들었다.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만드는데 거의 뭐 동수로 만들어졌을 거다. 그런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변환이 가능한데 좀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변할 때 에너지를 더 많이 빨아당겨야 됩니다. 됐죠? 그런데 점차 빅뱅 이론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되지? 온도가 계속 낮아지니까 에너지가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의 변화는 어떻다? 힘들고 중성자에서 양성자로의 변화는 좀 쉬워지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숫자가 어떻게 되고 많아지게 되고 그 비율이 7대1쯤 된 순간부터 뭐부터? 7대1 정도 된 순간부터 드디어 원자 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중성자 두 개는 그러니까 7대1이면 중성자가 두 개라고 치면은 양성자가 몇 개가 된다? 14개가 되죠. 그래서 중성자 두 개와 양성자 두 개가 합쳐져서 헬륨을 하나 만들고요.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게 12개의 양성자가 되죠. 양성자 한 개는 각각 수소 원자 핵이 될 수 있으니까 중성자 없이도. 그래서 개수 비율로는 얼마다? 수소 대 헬륨이 12대 1이고요. 질량으로 보면은 수소는 한 개당 1이고 헬륨은 한 개당 4니까 12대 4가 되죠. 약분하면 3대 1 비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넘어가시면은 18쪽에는 이제 실제로 한번 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요건 기회가 되면은 정규 수업 중에 한번 제가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 안 보입니다. 예. 도구는 있는데 알겠어요? 원래 이래요. 우리가 되게 기대하잖아. 실험 같은 거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나? 전자기 유도로 해가지고 코일통에다가 코일 쫙 감아놓고요. 자석 밀어넣고 네오디뮴 넣고 막 졸라 흔들면 뭐 전구에 그 배터리가 없어도 불이 들어올 것 같잖아. 예. 대강 만들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꼼꼼하게 촘촘하게 알겠어요? 그리고 자석도 졸라 센 놈을 집어넣고 미친 듯이 흔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겨우 불이 들어올까 말까요. 예. 실험이라는 게 뭐 보면 우리 밑에 18쪽 밑에 있는 것처럼 그죠? 요런 스펙트럼이 빡빡빡 나와주면 어떨까? 좋겠죠? 이런 사진은 정말 몇십 번이 아니고 몇만 번 이상 시도한 사진 중에 괜찮고 괜찮은 거를 뽑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진들도 완벽히 나쁜 게 아니고 오차가 큰 거예요. 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평균 내고 해서 얻어낸 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9쪽에는 태양의 흡수선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이걸 다른 말로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봤다고 해서 프라운호퍼 흡수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가지고 있는 현재 태양이 가지고 있는 원소라는 것은 중심에게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약간 그 이상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조금씩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뭐로 알았다? 이 프라운호퍼 흡수선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쪽에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세기는 그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밀도에 비례하므로
각 흡수선의 선폭을 비교하면 원소의 질량비도 알 수 있다. 이 얘기네. 그러니까 선이 가는 선이냐 굵은 선이냐 같은 위치라도 알겠습니까? 굵은 선으로 나올수록 가지고 있는 양이 어떻다? 많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지. 수소하고 헬륨의 선의 두께가 누가 좀 더 두껍다. 우주에 보면. 수소 선 스펙트럼의 선이 헬륨의 선 스펙트럼 선보다 훨씬 어떻다? 굵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진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우주 전역에 수소와 헬륨이 존재하며 두 원소의 질량비가 얼마다? 약 3대 1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됐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쉬었다가 21쪽부터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